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고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결국 그로 인해 지방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긴 세월을 그곳에서 사시던 분이 홀로 남겨진 손주를 챙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라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올라오신 뒤 큰엄마와 큰아버지 권유로 우리는 큰 집 옆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집 옆동에 전세를 얻어놨지만 실상은 늘 함께였어요. 주말이나 연휴마다 우리는 큰 집에 머물렀고 큰엄마는 늘 대식구를 챙기곤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와 우리도 함께 돕곤 했지만 큰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큰엄마 입장에서 볼 때 고부지간인 시어머니에 저까지 딸려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큰엄마는 그런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웃으며 맞아줬거든요. 그 웃음은 호탕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큰엄마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사셨기에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하곤 하셨어요. 네 큰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큰엄마한테 잘해야 해.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잘할 생각해. 그 말에 제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큰엄마 큰아버지한테도 잘하고 할머니한테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그 대답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할미랑 너랑은 같은 핏줄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큰엄마랑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니. 그런 너를 살뜰히 챙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야. 할머니는 틈만 나면 큰엄마에게 잘해야 한다며 사람이라면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새 제 귀에 박힐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늘 처음 꺼내는 말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네 큰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항시 잘해야 한다. 그 말 뒤에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고요. 그런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지만 매우 엄격하기도 했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배려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 덕분에 대학 시절 저는 늘 예의 바르고 배려 많은 사람으로 통했고 회사 생활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엄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교육하곤 했는데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은행에 데리고 가서 통장부터 만들게 했거든요. 매달 월급 받으면 적금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야. 정기적금 넣어서 나중에 목돈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적금 들어놓은 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 그 뒤로도 매달 통장을 확인해보며 잘 넣었는지 살펴보는 건 기본이었고 생활비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는데요. 그때 처음 가계부라는 걸 써봤거든요. 수입, 지출, 매물항까지 꼼꼼히 적으며 또 다른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에는 사촌형 사촌 누나 그리고 저까지 거실에 불러 앉혀놓고는 큰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 돈을 벌어서 얼마나 품위 있게 쓰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하니까 적금 잘 들어가고 허영심에 쩔어서 명품 같은 거 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말끝마다 힘을 주며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모습에 우리 셋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큰엄마가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틀리게 말한 거 없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주 좋았어. 근데 그 쩔어서가 무슨 뜻이니? 그 말에 큰엄마가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술에 절어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 그걸 쩔어서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따라하자 큰엄마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안 좋은 말 같으니까 앞으로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정정할게요. 명품 같은 거에 미쳐서 사치 부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니? 하지만 할머니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며 슬쩍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근데 들어보니 쩔어서가 입에 쫙쫙 달라붙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서 쩔어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영 이상해요. 앞으로 절대 그 말 사용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쩔어서 쩐다 하고 다시 중얼거리자 큰엄마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귓불까지 달아오른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 말 이제 금지예요. 어머님, 절대로 그 말 쓰지 마세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두 분은 참 다른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큰엄마는 집안이 넉넉지 않아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기 언니의 손에 이끌려 공장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시절 큰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시절 드물게 대학까지 졸업하셨는데요. 당시만 해도 양가 모두 꽤나 부유했던 모양으로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두 분은 결혼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 농사를 짓게 되었다네요. 그 변화는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할머니께 너무나도 혹독한 시간이었다는데요. 할머니는 그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할머니의 그 말은 다른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자식 잃은 슬픔에 비해 그때 사업이 쫄딱 망해서 농사 지으러 내려갔던 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슬픔은 이 세상 어떤 슬픔보다 깊은 슬픔이었을 테니까요. 할머니와 큰엄마는 배경도 학벌도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그 다름을 채워준 건 따뜻한 존중과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큰엄마는 늘 할머니의 의견을 물었고 할머니 또한 큰엄마의 의견을 존중했는데요. 할머니와 큰엄마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학벌보다도 배려와 예의에서 더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큰엄마는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남았는지 큰엄마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늘 동경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동경은 결코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할머니 앞에서는 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을 띠던 큰엄마였기에 할머니 역시 큰엄마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아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그런 화목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보니 움츠러들거나 기죽지 않고 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따스한 울타리 덕분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햇살처럼 수줍은 그녀가 나타났어요. 소민이는 동그란 눈이 자주 아래로 향하곤 했지만 신기하게도 저를 볼 때만큼은 맑은 호수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민이가 제게 먼저 밥을 사달라고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서히 친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참 신기했던 부분이 평소 소민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지만 제게는 놀라울 정도로 활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넘게 연인 사이로 잘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소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거든? 언제 한번 놀러 올래? 발그레한 얼굴에 살짝 떨리는 목소리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기가 결혼 얘기 안 꺼내니까 내가 먼저 꺼내는 거잖아. 우리 만난 지 2년 넘어가는데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설마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건 아니지? 당연히 결혼해야지. 근데 왜 청혼 안 해? 순식간에 귓불이 뜨거워지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사촌 누나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누나가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줬고 과하지 않게 청혼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민이에게 청혼을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청혼할 때 제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더니 소민이가 예쁘다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걸 혼자 가서 고른 거야? 아니, 사실은 누나가 같이 가졌어. 누나? 아, 그 사촌 누님? 사촌 형이랑 누나랑 같이 자랐다 보니 친남매처럼 지냈거든. 그래서 누나가 골라줬는데 괜찮아? 정말 마음에 들어. 누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녀의 시선은 반지 위를 떠나지 못했고 반짝이는 눈빛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민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소민이와 저는 결혼을 향한 마음을 굳혔고 드디어 그녀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따스한 햇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소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민이 어머니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뭐? 부모가 없어? 순간 공기가 서늘해졌고 제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아, 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소민이 어머니의 시선이 딸에게로 번개처럼 향했습니다. 넌 이런 얘기를 왜 미리 안 했어? 소민이가 억울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을 안 했지. 하지만 소민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주름진 미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긴 왜 안 중요해? 딸과 어머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소민이가 숨을 고르듯 잠시 눈을 감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아빠 안 계신 건 마찬가지잖아. 네 아빠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살아는 있잖아. 비록 이혼했지만 네 결혼식에는 참석한다고 했어. 근데 아빠가 없다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민이의 눈매가 불끈 힘을 얻었고 차분히 맞섰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지. 거기다 이혼이 더 나쁜 거 아니야? 난 새엄마까지 있는데 정우 씨한테는 적어도 새엄마는 없잖아.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소민이 어머니가 소민이를 노려봤습니다. 넌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그니깐 별 이상한 걸로 트집 잡지 말라는 거잖아. 됐고, 난 이 결혼 반대야.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자네 할머니도 모셔야 할 텐데 그럼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그 꼴 절대 못 본다. 그 말에 소민이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나도 평생 엄마 책임지고 살아야 할 판국인데 서로 피장파장이구만. 반대는 뭔 반대야. 하지만 소민이 어머니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외쳤습니다. 나 죽는 꼴 보려거든. 결혼해. 알았어? 말이 끝나자마자 소민이 어머니가 거칠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요란한 문짝 소리만 메아리 쳤고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포기 대신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소민이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다짐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민이 어머니의 반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고 우리가 함께한 사랑의 시간도 그 벽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였어요. 그 반대라는 두 글자 사이로 1년 또 2년이란 시간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민이와 저는 오랜만에 서로의 속내를 꺼내놓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하면 정말 할머니랑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만 해결돼도 우리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잠시 뜸을 들였지만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나는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긴 하지만 내 욕심만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서 할머니께 드리고 우리는 전세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소민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더니 자기한테 집이 있었어? 놀라움과 의문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담담히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집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라고 했잖아. 큰 집 근처에서 살려고 그 집은 전세 줬지. 다행히 세입자가 좋은 사람이라 계속 연장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그게 난 그 집을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결혼하면 우리 할머니께 드리고 나는 전세 들어갈 생각이라 굳이 말을 안 꺼냈어. 그 순간 소민이의 말투가 한층 격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자기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집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대답은 되려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었어요. 자기 혹시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랑 상의도 안 할 수가 있어? 자기한테 집 있는 줄 알았으면 엄마가 바로 허락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당장 가서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저기 소민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니까? 제가 소민이를 말렸지만 제 말은 공기 중에 부서져 버렸어요. 할머니께서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한테 올 거 아니야. 내가 당장 가서 엄마한테 말할게. 그 말을 끝으로 소민이는 바람처럼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소민이의 뒷모습을 보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곧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소민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아까 자기랑 만났던 그 카페로 가고 있거든? 잠깐만 나올 수 있어? 엄마가 자기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네. 지금? 우리는 곧 도착할 것 같아.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던 분이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했다는 말에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숨을 가다듬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무척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전에 저를 얼음장처럼 대하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민이 어머니의 표정은
한껏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지.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니까 소민이가 차나 한 잔 마시면 된다고 하네. 각설하고 소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자네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다며? 아, 네. 근데 그 집이...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소민이 어머니가 딱 잘라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말했으면 이렇게 시간 끌 필요도 없었을 텐데 괜히 시간 낭비만 했잖아. 진즉에 말하지 그랬어. 아, 그 집이 제 명이긴 하지만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요. 자네 명의로 된 집인데 그게 왜 자네 거가 아니야? 서울 어디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지? 마포에 있습니다. 뭐? 마포? 거기 몇 평인데? 34평입니다. 세상에나? 그럼 그게 도대체 얼마야? 이제 보니 자네 자산가였구만. 네? 자산가요? 자산가가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그 노른자 땅에 집이 있으면 자산가인 거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사돈 어르신께 드릴 생각이라고 하던데 내 생각에는 그건 효도가 아니야. 손자가 잘 돼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 순간 말끝마다 번뜩이던 욕심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없었어요. 저기 어머님, 죄송한데 그 집은 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민이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래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정우야, 그건 할머니한테 불효하는 일이라니까. 네가 잘 살아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을 할머니께 드리다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말에 소민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그 집에서 애 키우고 살면서 할머니께 효도하면 되잖아. 그 순간 결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아파트를 둘러싼 조건 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이 사람 참 답답하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집을 우리 딸이랑 공동 명의로 하고 그 집에서 산다고 하면 결혼 허락하겠네. 어떤가? 이 정도 조건이라면 자네도 마음에 들지? 그 말에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빛에 냉소를 담아 말을 꺼냈어요. 아니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제가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봤는데요. 우리 할머니께 드리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그들은 마치 못 들은 척, 아니 듣고도 외면하듯 공동명의란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쏘아붙인 채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큰엄마 두 분에게 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듣던 큰엄마가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외쳤어요. 뭐 그런 미친 인간들이 다 있다니. 아주 잘 헤어졌어. 모르고 결혼했으면 네 인생 완전 망칠 뻔했어. 할머니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자 저도 겨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곧 큰엄마가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바람도 쐴 겸 가까운 곳에 나들이나 다녀올까? 큰엄마가 정우 좋아하는 참치김밥이랑 유부초밥 준비할게. 큰엄마 힘든데 그냥 외식해요. 아니야. 나들이에 김밥이 빠지면 안 되지. 정우야, 큰엄마는 정우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걔랑 결혼했으면 정우가 많이 불행했을 것 같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자꾸나. 네, 큰엄마.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서 봤더니 발신인은 김소민이었어요. 받기 전부터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는데요. 나 지금 자기네 집 근처 카페니까 여기로 나와. 만약 안 나오면 엄마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 고소라니? 나를 왜 고소해? 그러니까 궁금하면 나와보라고. 버럭 소리치는 음성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할머니와 큰엄마도 통화 내용을 듣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우야, 대체 무슨 일이니? 김수민 엄마가 저를 고소한다고 했대요. 뭐? 고소라니? 집 앞 카페라고 나오라고 하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큰엄마가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이 지랄이야. 안 되겠다. 큰엄마도 같이 가자. 할머니도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앞장서라.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김소민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독서를 던졌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할머니랑 큰엄마까지 데리고 와. 역시나 한심한 인간이네. 큰엄마가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애들 일에 끼어들고 난리야? 나야 끼어들만 했으니까 끼어들었지. 다 필요 없고 들어보니 우리 딸이랑 여행도 자주 다녔다고 하던데 그럼 사실은 관계가 다름없잖아. 우리 딸이 더 만나느라 시간 낭비한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위자료 줘야겠다. 큰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위자료? 뭐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다 있어. 애들이 결혼했던 사이도 아닌데 뭔 놈의 위자료야. 그러자 김소민 어머니가 콧웃음을 치며 소리쳤어요.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위자료 이런 거에 아주 전문가야. 남편이랑 이혼할 때도 싹 벗겨먹었거든. 만약 우리 딸한테 위자료 안 주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번에는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사실은? 위자료? 대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요? 내가 이미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 다 받았는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서 반은 우리 딸한테 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는 깜빵 보내버릴 겁니다. 그래요? 변호사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내 친구 남편이 변호사로 오래 근무했으니까 내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 할머니가 즉시 스피커폰을 켜자 전화기 너머 할머니 친구의 남편분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공갈 협박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소민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사색으로 질려갔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소해봐요. 요즘 깜빵에 콩밥이 아주 웰빙으로 잘 나온다지.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따위 거짓말을 하는 거요? 우리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할머니가 김수민 어머니의 팔목을 잡아 일으키려던 순간 김수민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뿌리쳤는데요. 큰엄마 또한 번개처럼 손을 뻗어 김수민의 손가락을 잡고 반지를 빼앗았습니다. 청혼하느라 우리 정우가 준 반지니까 돌려받는 게 맞지? 이게 꽤 비싼 거라고 우리 딸이 꼭 받아오라고 했거든. 김소민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김소민 어머니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이딴 식으로 행동해? 나? 정우 큰엄마라고 했잖아. 큰엄마는 원래 엄마 대신이라는 말도 몰라? 어따 대고 귀한 내 자식한테 이따위 상처를 주고 지랄이야 지랄이. 니들 한 번만 더 내 자식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니들 둘 다 콩밥 먹여버릴라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엄마들은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거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엄마야. 당신 같은 엄마를 둔 당신 딸이 참 불쌍하다 불쌍해. 결국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고 무겁던 공기가
스르르 거쳤어요. 밖으로 나온 우리는 바로 집 앞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름기 도는 치킨과 시원한 맥주와 함께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가족애가 불타올랐는데요. 큰엄마가 반지를 제 앞으로 쓱 밀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이 비싼 걸 그 인간들한테 빼앗길 뻔했는데 내가 악착같이 뺏어왔어. 엄마, 그거 엄청 비싼 거라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아주 잘했어.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아픔 대신 추억을 쌓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는 결국 돈도 조건도 아닌 서로를 온 힘으로 감싸주는 가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긴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반지를 팔았는데요. 돈을 더 보태서 할머니와 큰엄마께 목걸이를 선물해드렸더니 두 분이 마치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목걸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이토록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